네, 요즘 들어서 재테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라고 합니다. 핫해진 인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신흥국, 그중에서도 인도 상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두 번째 연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이쯤에는 아마 저희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준 테이퍼링의 신호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서 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겹치지 않는 내용에서 네. 빠졌던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하루 전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앞두고 간방세가 지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가 전반적으로 뭐 좀 이렇게 장 마감 지수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뭐 안 좋은 모습입니다는 장중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본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장주가 올랐다 하는데요.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흐름에. 그래서 0.08% 정도 이렇게 되면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이런 지역의 주가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져서 아마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분들이 갖고 있는 성장주, 뭐 이거 성장주라 표현하는데요. 저는 가치진 성장주는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구별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서학개미들이 성학개미 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한다면 체감지수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장중에서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미국 증시가 힘이 빠지는 것은 역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문제. 오늘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올랐거든요. 네. 10년물, 30년물이 장기물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물은 떨어진 데 반해서 장기물은 커지고 있죠.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서 단저 장고의 정상적인 예일드 커브에서 단기 이물 2년물과 2년물과 장기물의 대표인 10년물과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에 대한 것은 월가에서 더 빨리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지금의 리스크, 어차피 투자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보상대가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최대 리스크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1년 만에 그동안은 코로나가 테러 리스크 이렇게 꼬리 위험으로 가장 1순위로 봤습니다는 이번에 인플레가 가장 코로나를 제치고 1순위가 됐다는 것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던 어떤 신호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시겠습니다는 220명의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 요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펀드의 한 60%, 70%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이 220명이 전부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주식이든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뭐가 가장 위험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1년 동안의 모습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 문제,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 문제, 요 국채금리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런 꼬리 위험이 제1순위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니 서큘레이션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순환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머니 서큘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이 떨어질 때 중국의 인민은행의 테이퍼링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국도 인민은행이 전체의 유동성은 줄이지 않는다. 근데 질적, 선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중국의 지금 구조적 측면에서 3대 회색 거품성 문제, 과다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 문제, 부동산 거품 문제. 과다부채는 지방에 이렇게 사실 그 기업들이 안 좋은 기업들이 과다부채해서 거기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회거든요. 요건 좀 꼬리를 잘라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쪽은 테이퍼링에 해당되는 사실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는 나머지 성장 이렇게 종목에 있어서는 성장 산업에서는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성장을 추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떨어진 데는 더 이상 연명시키지 않겠다. 좀비 기업이니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 쪽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이게 선별적 지원력이거든요. 전체의 유동성은 줄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좀 견제하는 국가가 어디냐. 경제 패권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 성장률이 6에서 7%였는데 중국이 성장률을 낮출 것인가 하는 측면. 그다음에 국경 측면에서는 최근에 다시 분쟁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인도도 올해 성장률이 12% 정도 되는데 네. 중국이 이렇게 성장률을 테이퍼링 추진해서 성장률을 낮출까?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중국에 대한 테이퍼링 우려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에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내부적으로는 어제 우리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큰 요인이 없었습니다는 연기금이 오랜만에 이틀 연속 사주는 관계로 해서 그게 됐습니다는 중국의 테이퍼링 우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그 우려가 실제 통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던 배경이 되고 네.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사실 그 영국과 EU 간에 사실 그 관세라든가 이런 측면이 악재가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 사실 미국 증시는 그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이도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서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 인민은행의 테이퍼링 관련해서 먼저 이슈 살펴봤고요. 내일 드디어 3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결과를 앞두고 월가에서 지금 준 테이퍼링 조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새로운 욕이죠. 네. 주는 명시적으로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 예비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콰이사이라는 표현을 콰이사이라는 표현을 이렇습니다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저보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왜 콰이사이 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양대 경제 수장에서 페드가 통화 정책을 할 때 양대 목표가 듀얼 맨데이터가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용 창출에 더 우선순위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양대 수장 제닛 앨런, 과거에 페드 의장도 했던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현 의장인 제롬 파월 간의 입장차입니다. 고용 창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월 시각대로 본다면 금융 완화를 2023년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앨런 시각대로 보면 내년에 완전 고용 실현되니까 통화 정책의 시차를 사실 9개월에서 11년 정도로 한다면 지금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네. 완전 고용이니까 돈 지금 뿌려준 대목이 흡수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절중점이 필요하다. 절중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콰이사이 테이퍼링 문제가 월가에서 핫 이슈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앨런 의각과 파월이 간에 어떻게 절충적인 시각이 나올까 하는 것이 3월 FOMC 회의 결과의 어떤 주목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시적으로는 테이퍼링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진 않지만 그게 준하는 조치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것도 테이퍼링을 이렇게 추진하는 건 사전 예비 단계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기의 상계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무제한 정책, 그리고 일몰 정책, 경기가 좀 나아지니까 그렇죠. 네. 시한을 양적완화 정책 추진으로도 시한을 정하는 나아지니까 또 경기가 좋아지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가는 거죠. 그리고 2014년 10월 달에 쿼인티 이징 펄리시 양적 완화를 종료시키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볼 때는 무제한에 비해서는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금융 완화보다는 사실 그 본격적인 출구 전략의 사전 예비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은행 초과 준비율이랑 대선 충당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비율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초과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초과 지급 준비율은 전 앵커가 예를 들어서 KB 국민은행에 이렇게 예금을 했다 하면 네. 그 예금에서 이 지급 준비율을 5%에서 7%로 높게 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면 은행이 통화 승수라든가 통화 유통 속도를 늦게 하는 신용 창출을 더 그렇게 높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 1억 원을 들어왔을 때 네. 5%보다는 10% 초과 지급 준비를 올릴 경우에는 대출할 수 있는 자원 규모가 적어지겠죠. 그리고 초과 지급 준비는 이자율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적인 이런 그 테이퍼링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충당 비율 인상하는 문제가 지금 3월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임대인데요. 지금 사실 근로자들이 임대를 못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주급 월급 주급 반급 체제 반월급 체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임대를 못 내면 홈레스가 됩니다. 바로 쫓겨나는데 네.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걸 뭐냐 자 임대업자 은행의 입장에서를 보면 이것을 바로 쫓겨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조치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된 조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임대업자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자는 계속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끌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한 6월 정도에 만약에 이걸 더 이상 금지하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더 이상 끌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 금리 시스템이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다면 자 그게 잠재적 리스크가 되는 게 아니냐. 잠재적 리스크는 대성충당 더 싸라. 대성충당 더 싸면 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은행이라든가 투자했던 부분을 회수하게 돼서 대선충당비를 더 쌓아야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페드 중앙 입장에서는 자 돈을 훼손되든가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쪽에 명시적인 테이퍼링 조치는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테이퍼링 조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오르기에 네. 아까 금리가 안정됐다고 이렇게 서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10년물과 30년물이 이렇게 오른 것은 여기서 올랐죠? 오른 것은 바로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뭐 양적 완화 정책 종료라든가 이런 거 하시지 않겠죠. 뭐 시청자 여러분 더 현명하시겠죠. 그리고 기준금리 더더욱 올리지 않겠죠. 전반적으로 금리 완화 정책 지금에서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간접적인 테이퍼링 조치에 해당되는 것이 미국의 월가에서 자 한 번 펀드 매니저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이미 코로나에서 인플레 문제를 갖다. 인플레 문제는 고성장 국채금리 이게 꼬리 위험으로 앞으로 된다 네. 하는 측면이고 이거를 뭐냐 명시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테이퍼링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과지급 준비를 올려 그 다음에 대선충당 올려 이런 거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테이퍼링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으로 증세에 지금 나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익세도 뭐든 증세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일종의 사실 부자들의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흡수시켜 나가는 준 테이퍼링 조치에 해당된다. 이런 점이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새롭게 경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과연 3월 FOMC 회의 결과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준 테이퍼링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이제 인도 이야기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 재테크 시장에서 인도가 아주 핫하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FOMC 회의 결과에서 준 테이퍼링 조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FOMC 회의 결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동성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올리는 요 조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치가 내일 뭐 프레텍은 그냥 나올 겁니다. 근데 월가에서 보면 간접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이런 테이퍼링 그게 콰이자라는 내용입니다. 콰이자이.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내일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올지 이거는 페드라든가 제롬 파이스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언급할 사항이 아니기 네. 때문에 내일은 그냥 FOMC 회의 결과가 그냥 그대로 프레텍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근데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라든가 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은 왜 오늘 테슬라가 나스닥 지수가 조금 올랐는데 성장주가 강세다면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 흐름의 나스닥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장주와 가치주 논쟁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 이렇게 해서 이게 나스닥이 쭉 떨어지는데 성장주가 강세다 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시청자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FOMC 내일 회의 결과에서는 준 테이퍼링 조치는 나오지 않는다. 이건 시장에서 간접적 조치에 해당된다 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인도가 요즘 재테크 시장에서 핫하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워낙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식도 미국과 중국, 한국 이렇게 주식으로 했죠. 그래서 좀 시청자분께서는 이렇게 금융 상품이라는 게 다양화되어 있는데 너무 모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방송들이 전부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 지금 실제로 인도 적립펀드라든가 브라질 뭐 해서 많은 상품들을 이게 사놓 좀
산후 이게 가입해 놓으신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 핫하다는 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3년 전서부터 인도의 적립펀드 주가의 흐름에 관계없이 적립펀드를 강하게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보면 우리가 미국 주식, 뭐 한국 주식 이렇게보다는 인도의 재테크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그럽니다. 그럼 트리플 크라운은 왕관을 3개 썼다는 얘기죠. 네. 왕관을 3개. 그러면 뭐 재테크 시장에서 왕관을 3개 쓰면 그것도 한국가 입장에서 왕관을 3개 쓰면 최고의 성과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왔습니다. 이건 이제 시청자분이 인도의 적립펀드를 관련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미국의 테슬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올해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왜 논설했니 이것은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분의 문의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올 들어 봤더니 인도의 그 주식 같은 게 13% 정도 오르고 ETF, 특히 인도의 ETF 관련된 상품들이 20% 올랐습니다. 아마 같은 기간 중에 아마 모든 그 이렇게 재테크 상품 중에서는 인도 관련된 게 ETF가 최고 높은 수익일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개별 종목이다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펀드라든가 이렇게 관심이 적고 연금이라든가 관심이 적습니다는 사실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를 가면 연금과 펀드 같은 그다음에 사실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좀 얼마나 힘듭니까? 시청자 여러분 되게 힘들죠? 힘드니까 이런 연금이라든가 펀드 같은 이런 것들 상품들을 해서 리스크가 이렇게 금융사에서 간접적으로 관리해주는 직접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개인 입장에서는 간접적이죠. 개인 입장에서 간접적인 이런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월등히 높은 이런 ETF라든가 펀드 상품의 수익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특히 3년 전서부터 적립펀드를 인도의 적립펀드를 꾸준히 넣으신 분은 아마 최고의 성과를 낳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오랫동안 인도에 공을 들여서 투자했던 우리나라의 대형 자산운용사라든가 네. 대형 이렇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는 의외로 높은 그 성과를 대서 많은 쪽에 이런 골수적인 그리고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다변화되는 이런 사람의 자금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의외 큰 성과를 갖고 있어서 글로벌 전략에 미국만 가는 게 글로벌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신선한 시각입니다. 사실 저도 인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인도가 이렇게 핫하고 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그 생각보다는 좀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그렇다면 왜 인도가 이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네, 신흥국은 2가지 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신흥국은 어쨌거나 경제가 좋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정장세다 4월에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경기가 확인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많은 그 증시라든가 재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에 가장 좀 몸체에 해당되는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경제가 확인돼야 됩니다. 2번째는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 모디 정부가 제2기 경제 정책에서는 제2기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인도 이렇게 보면 모디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디노믹스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모디가 제2의 테이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요. 요 인도를 이렇게 하면 테이크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 인도의 테이크업 얘기를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도약이다 하는 표현이죠. 이게 W.W. 로스 교수가 얘기했던 경제발전 5단계입니다. 경제발전 5단계 아마 경제학 공부, 특히 경제개발론을 그리고 한국이 1960년대 제1차, 2차, 3차일 때 이 러스트 교수의 경제발전 5단계에서는 많이 얘기들 나왔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5단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트래디셔널 소사이티, 전통사회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이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이크업을 위한 도약 단계, 프리컨디션스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약을 위한 선행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엔 테이크업 단계, 도약 단계입니다. 그리고 머처리티 소사이티, 성숙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중소비 단계, 매스 컨서프션 소사이티 세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가 강하게 도약하는 것은 제2의 도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2의 도약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 OECD의
38개 회원국 대상으로 해서 올해 그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 OECD가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인도의 경제 성장률 보면 12.6%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 조만간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백신의 보급 속도가 빠른 것을 그 반영해서 아마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책의 그 내용의 경기 성장률 그 이렇게 추가 재고 효과를 반영해서 IMF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4월 달에 사실 그 충계 회의를 앞두고 수정 전망치가 10월에 냈던 전망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IMF라든가 모든 예측 기관들의 성장률을 보면 10%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성장률이 인도가 저렇게 큰 국가인데 네. 성장률이 12.7% 나와 깜짝 놀라셨죠. 그렇죠. 이런 것이 반영돼서 주식이든 ETF든 펀드든 이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인도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랐더라고요. 네네. 네, 1년 동안에 지금 주가 그래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네.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네. 지금 5만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도 센섹스 지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52주에서 이제 가장 낮은 수가 25,000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5만이 넘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미국의 경제정책 가장 꿍짝이 맞는 게 네. 인도입니다. 아. 인도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컨택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인도는 IT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인도가 지금 올해의 포스트 코로나의 1년 차에 이렇게 12.6%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바이든 대외 정책이 가장 꿍짝이 맞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컨택 시대가 도는다면 가장 잠재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인도가 제2의 도약하지 않느냐. 소위 세컨더리 테이크홈 얘기, 제2의 도약 얘기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IT와 그리고 바이든 정부와 어느 정도 상호작용의 결이 맞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도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에 그 충분한 이유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기저효과라는 측면이 있고 네. 인도가 이제 작년에 경제 피해가 3대 지역을 보면 전에가 어딘지 아십니까? 경제 피해가 많은 국가. 글쎄요. 미국이 경제 아, 피해가 그랬죠. 많고 이태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보다는 사실 인도가 신흥국 중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제 피해가 많은 거 있다는 네. 마이너스 6% 정도 됐는데요. 사실 그 기저효과에 따라서 성장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6%는 그 이상의 포스트 코로나 그 이상의 사실 기저효과로 설명할 수 없는 성장 동인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아시겠으면 인도의 가장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게 지금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디지털 컨택 시기가 오면 인구가 많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오히려 성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평적 사회고 소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국민의 표심에서 되는 퍼플리즘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인구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G1이 뉴 밀레니엄 시대에 인구가 많은 국가가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지금처럼 디지털 컨택 시대 그다음에 민주주의 시대에서 이것이 좀 전이가 돼서 정책 퍼플리즘이 많은 상태에서는 인구가 많은 것이 그 사람들 영구적 실업자 많은 상태에서는 돈조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이 제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도는 인구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 기저효과에 새로운 성장 동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주력 산업에 맞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력.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IT죠. 디지털 건 IT죠. 네. 인도 자체적으로 보면 수학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정말로 인도 사람들 있잖아요. 에머스 커리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해서 같이 도서관에서 물론 저는 거기서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거기서 한동안 에머스 커리지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그 책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 에머스 커리지에 오는 그 아시아 계통 중에서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네팔 사람인가 인도 사람이 많습니다. 네. 인도 사람. 정말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구글의 CEO라든지 다 그렇죠. 인도분들 인도 많지 사람들.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그런 사람들인데요. 요게 맞는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경제 연령이 젊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도의 인구가 중국에 버금될 수 있는 쪽에 많습니다. 네. 위스콘신 연구소에서 보면 오히려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것은 디지털 컨텍스트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퍼블리시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성장의 제약, 짐 오닐과 달리 성장의 제약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서 탄력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탄력도는 경제 연령이 중요합니다. 인도는 뭐냐? 경제 연령이 사실 25세 전후입니다. 가장 경제 연령이 젊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의 경제 연령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GDP가 지금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서 이 선진국과 중치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연령은 47, 48세에서 세계에서 가장 저 경제 연령이 높습니다. 네. 그만큼 노쇠가 됐다는 얘기죠. 노쇠가 됐다는 얘기죠. 아마 이거는 출산율이든가 이런 걸 보면 하고 고령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를 보면 경제 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40세, 48세. 이런 문제거든요.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서 사실 출산율과 관련해서 현 정부 들어서 많은 거 이렇게 출산율 제고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내목이 이렇게 잘 효과가 되지 않으면서 경제 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 탄력도가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컨텍스트에 맞는 중국의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 해서 세컨드리 테이크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 인도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던 만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그 LH 투기 문제에서 적폐청산 얘기, 출범 초의 적폐청산 얘기를 꺼내고 있죠. 네, 사실상 이런 문제에서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서 작가께서 오늘 정치 문제를 좀 제발 하지 마십사 해서 그런 시청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부패 문제가 지금은 증강현실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뭐 지금 눈 가리기 아웅하면 안 됩니다. 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난 상태에서 이 부정부패 문제가 성장 요인에서 굉장히 하지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부정부패 문제.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한번 부정부패 문제, 트럼프 정부 때 부정부패 굉장히 심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독일의 국제투명성 기구에 해당되는 여기서 세계 각국의 부패 인식지수, 부패도 지수를 하면 트럼프 정부 때 이렇게 보면은 근데 공교롭게도 독일의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부패도 조사할 때 미국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데요. 네. 간접적인 NGO에서 이렇게 보면 국제조기세 정의 네트워크라든가 국제탐사기조협회에서 나타나는 소위 국제 조세 피지역에 이렇게 자금을 감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이 간접적으로 부패도 지세에 해당되는데요. 상당히 트럼프 정부 때는 자, 못 사겠다, 밖으로 빠지겠다. 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트럼프 정부 때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이 미국의 성장률을 제어시켰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자, 인도 같은 경우도 만성적인 부정부패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고비 때마다 제약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세 가지 부정부패층이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청산하면서 기득권 한국 사회 기득권 문제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득권 문제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뭐 브라ಹ୍먼 계층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이렇게 카스트제도 그렇죠. 그래서 기득권이 세죠. 불교, 힌두교 셉니다. 기득권.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의 내륙간득 기득권 셉니다. 여기서 모디가 들어오면서 이 모디는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인도의 그 대우의 경제연구소 할 때 국민차 모델인 에스페로 네. 모델을 그 인도 국민차 모델을 할 때 이 모디라든가 이런 구자라트 시라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28개 행정지로 돼 있는데 구자라트는 파키스탄과 그 인도의 국경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도 불구하고 구자라트 성장 모델을 해서 성장을 시켰다 보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연고가 없는 이 모디가 사실 그 야당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 총리로 됐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자라트 성장 모델을 이렇게 쭉 오면서 가장 중요한 아무리 하더라도 기득권들이 꽉 잡고 있으면 자 구자라트 성장 모델을 아무리 인도의 모디노믹스를 해서 하더라도 기득권이 꽉 변화라든가 개혁을 저항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화폐 개혁을 취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2016년에 급진전 화폐 개혁이죠.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나랑 같이 방송을 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는 그때는 화폐 개혁이 급진적이었습니다. 예. 2016년 11월 9일인가요? 이때에서 보면 신권과 국권이 딱 만들어 놓고 신권은 적게 만들었습니다. 국권
신권으로 바로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한을 줬습니다. 국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3주, 2016년 11월 3일을 기해서 사실상 휴지조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전 앵커랑 같이 방송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확인되는 게 네. 이게 보통 이게 법정 통안의 이 최고 권정은 사실 그 휴지조각이 되면 이게 이제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화폐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흐물흐물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요게 이렇게 휴지조각이 되면 한번 이렇게 빨아서 쓱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침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휴지조각에 해당되는 국권을 빌딩에서 쫙 기득권이 뿌리니까 그거 죽기에 돈 가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2016년에 났던 장면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추진을 했었고요. 그 기득권 없애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무슨 강남에 무슨 세금 안 낸 그 의사가 비트코인 가지고 26억인가요? 탈루 소득해가지고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기득권들이 기득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에서 탈루의 소득이 되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화폐 개혁 화폐를 대대적으로 추진했죠. 가상화폐에 대한 대대적 규제했죠. 네. 인도의 지금 모디의 강력한 비트코인 정책은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채굴도 못하고 거래도 못하고 그다음 유통이나 거래나 똑같습니다. 보관도 못하게끔 하는 보관도 못하게 이게 보관하더라도 벌금을 미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 또 이야기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하락까지 영향을 받죠.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 이게 좋은 정책이 나오면 개혁과 변화에 따라서 기득권의 저항을 무너뜨려야 이게 개혁과 변화가 추진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화폐 개혁 2016년 이렇게 11월 달에 급진적 화폐 개혁이다 보니까 사실 일시적으로 화폐 개혁에 대한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7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때 떠졌을 때 사야 되거든요. 네. 정식본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떠졌을 때.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꾸준히 적립펀드를 하면 대단히 큰 성과를 합니다만 지금 3년 후에 다시 모디노스의 효과를 보면서 지금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인도의 3대 기득권부터 그리고 2016년 화폐 개혁까지 살펴봤는데 모디노믹스라는 용어가 재등장을 했습니다. 모디노믹스가 어떤 내용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죠. 모디노믹스 제2의 모디노믹스라고 그러죠.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2의 모디노믹스인데요. 모디노믹스가 미국과 꿍짝이 맞는다. 꿍짝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또 이것 때문에 좀 잘못 좀 써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꿍짝 이렇게 교환했는데 바로 미국과 인도가 잘 맞는다는 것, 네. 경쟁체를 잘 만든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비슷하다. 바이든오믹스는 트럼프 지우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지우기. 그러면 트럼프 지우기는 오바마 정부, 오바노믹스를 부활시키는 정책이죠. 대부분 다 그런 거죠. 근데 바이든의 노믹스는 오바마, 모디노믹스와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모디가 사실 2014년 이렇게 인도에 이걸 이렇게 집권을 맞으면서 그때 오바마 정부의 내용들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모디노믹스, 그 다음에 바이든오믹스, 그리고 이전에 해당되는 오바마노믹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제조업 증시 정책입니다. 인도의 모디노믹스는 제조업 부활 정책이죠. 그래서 모든 대책이 일자리 정책, 고용 창출 위해서가 높으니까 제조업이니까 미국의 오바마노믹스도 제조업 리시오링, 리프레쉬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인도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오바마노믹스도 미국의 인구 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제라미 시겔이 얘기했던 미국이 있다면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인도 사람들 받아들이고 중국 사람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 받아들이지 않나. 근데 트럼프는 이민의 반이민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흔들렸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솔루션, 제라미 시겔 글로벌 솔루션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디도 기득권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 들어오세요. 외국인 자본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세요. 이게 이제 외국인의 개방 정책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화폐 개혁 이후 일시적으로 모디노믹스를 흔들리는 게 아니냐 했습니다는 다시 한번 이게 부각되는 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제2의 모디노믹스 주식 성과 높아
펀드 성과 높아 ETF 상품 성과, 트리플 크라운 달성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표로 준비해왔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가 급성장하는 데는 바이든 정부와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은 점이 비슷하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이제 올해 세계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8%, 그다음에 미국이 6.5%에서 7.3%, 인도가 12.3%.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양대 국가를 중심해서 인도가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 피벗 스테이트 중심축의 문제죠. 네. 중심축의 경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중국은 홍생고 공방 다들 아시죠? 여기에 GVC는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DSR 이건 디지털 실크로드, DSR, 디지털 실크로드.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디지털 컨택 시대에 디지털 실크로드를 개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새 확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 인도가 왜 들어갈까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자 동맹과학을 복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트럼프에서 약속했던 거 복원하는 게 새로 구축하는 것다. 중국보다는 중국은 새로 교착해야 되는데요. 네. 자 미국 입장에선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복원시키면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G7 해서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백신 좀 맞으시라 이렇게 했는데 언제 맞으신다 그래요? 3월 23일에 네. 이렇게 맞으신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 G7 여기에 이제 가시기 위해선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G7 국가의 동맹 문제, 그다음에 대성동맹 아시죠? 유럽과의 보건 문제, 그다음에 인도 중심에서 EPN,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 그래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많이 배우시죠?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쿼드도 있었고요. 있습니다. 그 코드도 이제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부 인도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하지만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장 미국의 중국에 대항하는 피벗 스테이트의 파트너십에 인도가 중심이 돼. 여기에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인도는 일본은 세모라는 국가니까, 네. 세모라는 국가니까 지금 경제 성장에서 일본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저기 인도 쪽으로 가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도가 부각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가의 핫 이슈로 떠오른 준 테이퍼링과 그리고 재테크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